소년병 이야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아이들이 막 총을 들고 있는 모습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 불쌍해,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끌려가가 저게 뭐야,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소년병 반대의 날이 만들어졌는지, 소년병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시고타라는 유명한 그 탐험 기자의 수기에서 처음 소년병을 만났어요. 그가 했던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소년병이다. 인터뷰를 할 적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다. 성인이 돼서 나쁜 사람이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나름의 조잡한 윤리관, 그리고 나름의 정략적인 생각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접촉을 할 적에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소년병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총을 갖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인격이 아닌 거죠.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면 괴물들이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게 너무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 내전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년병이 양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41개 국가 중에서 소년병이 무려 25만 명에 달합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싸움, 약 8,100명 정도의 소년병이 있다. 또 하나는 미얀마에서, 최근에 이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유명한데, 그전에는 미얀마 안에서 우리 로힝야족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전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내전기 때 보면 약 7만 명 정도 있다. 그래서 숫자로 따졌을 때는 단일한 내전에서 소년병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또 미얀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병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프리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소년병 하면 소년이란 말을 쓰게 되니까 남자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소년병의 대다수는 남자가 맞아요. 하지만 여자 소녀들도 소년병의 범주로 들어가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형태의 성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노예로 살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비참하다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직접적 배경은 주로 어찌됐거나 아프리카 내전이 가장 흔하고 그곳에서 소년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올까 하다가 저는 이제 시에라리온 지역의 내전 소년병 이야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에라리온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굳이 따지게 되면 미국이 독립할 적에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니까 영국과 싸워야 될 때 영국 소속의 해방 노예들, 결국 이제 영국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그래도 위해서 싸우지 않았냐, 우리를 위한 땅을 달라라고 해서 영국이 땅을 떼준 거예요. 아프리카에 많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영국의 통치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간접 통치라고 그래요. 대족장들 있죠. 즉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지배층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배층이 피지배층들을 착취해서 그 이윤을 영국 국가로 돌리는 방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영국의 회사가 다이아몬드를 독점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영국이 물러가고 독립을 하고 나니까 대족장 그룹들이 이 다이아몬드 강산을 또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는 끝났는데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옛날에도 그렇게 붙어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착취했는데 지금 영국이 물러가는데도 니들이 이걸 장악할 거야? 이 내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반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의 반군은 RUF라고 부르는데, 이 RUF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무장투쟁, 기존의 질서를 깨겠다라고 하면서 무장투쟁이 이루어지는데, 시에라리온에서 RUF가 반군으로 일어났으면 군사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명분, 우리 시에라리온은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간다라고 말을 해놓고 병력 자원과 전쟁을 위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마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을을 공격해서 마을의 우두머리들을 죽이고 부모들을 죽이고 7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거 끌고 와서 소년들은 소년병으로, 소녀들은 성노예로, 이런 식의 과정을 만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따지게 되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이 넘는 내전을 진행했어요. 상상이 돼요? 한국전쟁이 3년 갔잖아요. 3년간 한국전쟁으로 두 나라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우리나라인데,
복잡다단 해결되지 않는 내전을 10년 넘게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 이상이 소년병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조금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 비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일생에 가장 불행한 날은 엄마와 제가 납치되었을 때입니다. 그자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엄마 목을 베었어요.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 입장에서 그들이 보는 세계는 자기 부모님이 다예요. 조금 넓게 보면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죠. 근데 어느 날 반군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다 죽였어요. 더군다나 부모들을 내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됐어요. 이것이 미치는 그 아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감,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년병의 탄생의 1단계라는 것은 이 아이를 완벽하게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반군을 따라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짐을 지게 하고 따라오라고 시켜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배우는 게 뭐냐? 총 쏘는 법을 배워요. 베트남 전쟁 때부터 계속 활용되었었던 AK-47이라는 정말 탄탄한 총을 갖고 와서 총을 쏘는 걸 배우죠. 총을 쏘는 법을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시켜요. 네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너의 용맹함을 한번 표현해봐. 거기서 만약에 총을 쏘지 못하거나 칼로 내리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아요. 계속 무시당해요. 사람들 못 죽이는 놈, 못 죽이는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으려면 자기 용맹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못 죽이더라도 두 번째로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마약을 주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놓는 거죠. 그러면 정신적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어떤 를 막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 공동체에서 이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느 날 한 번에 사실은 변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인격적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아이들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대부분 여자 소년병들은 약탈품을 옮기거나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불을 지르는 법, 그런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노예예요. 그래서 그 성인 지휘관들의 거의 성노예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황당한 그 성매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휘관이 된 뒤에는 원하는 여자를 고를 수 있었어요. 저랑 섹스하는 걸 내키지 않아 해도 강제로 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남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납치해서 총을 쏘게 하고 전투에 투입한 다음에 보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성 소년병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지휘관의 아내가 되거나 높은 지휘관의 성노예가 될 때 그나마 집단 강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문명사회에서 성인이 이걸 경험해도 감당이 못할 주제인데 7살에서 15살 사이에 평범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들.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비참한 일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면화가 된 거죠.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도미니크 옹구엔인데 우간다 반군 같은 경우는 이제 LRA라는 이제 기구인데 이 도미니크 옹구엔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납치가 돼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소년병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계속 커서 최고의 사령관 중 하나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지만 똑같은 행동으로 난민 캠프에 쳐들어가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짓들, 굳이 제목을 나누면 약 70여 개의 범죄를 저질러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옹구엔을 두고 엄청난 국제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디다가 희생자 아니냐, 화해해야 하는 희생자다 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반대편에선 됐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악랄한 전쟁 범죄 가해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걸로 격렬하게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18살 이상이 저지른 건 처벌을 받아야 되고 17살이 저지른 건 용서를 받아야 되냐, 이게 쉽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두고 사실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기 문제 잘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많이 도와줘요. 유엔의 굉장히 큰 고민과 화두예요. 이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 말보다는 그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 현재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울고 또 우셨죠. 제가 죽은 줄 아셨대요. 그런데 가족에게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고 반군과 함께 지냈다고 털어놓자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자기 비밀을 잘 못 숨겨요. 털어놓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내 얘기를 지켜줄 것 같은 한 사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죠.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소문이 확 나는 거예요. 저런 저 소년병 욕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실제로 막 쫓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요 나이 때가 뭐가 중요해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지만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직업 중에 좋은 직업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아이들이 뭔가 또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과거랑 단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코발트,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반군과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끝난 내전도 촉진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년병 문제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전, 그리고 국제평화, 주변 외국계 기업, 신자유주의, 이런 문제 다 섞여 있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이 단순하게 불쌍한 아이 하나 구제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정착, 충격적인 기억에서부터 탈출하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엄청난 성적인 착취에 대해서 치유받기 등등등의 굉장히 큰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 이걸 우리가 좀 함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2월 12일 유엔이 지정한 소년병 반대의 날인데 왜 굳이 우리 현재 사는 신용관에서 다뤘냐?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이죠. 내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구면서 아주 수준 높은 인권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 어떤 노하우를 나눠줄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왜냐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의 모든 물적 제도적 기반은 다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선진국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병 반대의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사는 나라의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부족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도 계속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역사는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비참한 상황을 인정하되 끝끝내 낙관주의자가 돼서 이 문제들이 함께 싸워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